자, 오늘 배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벡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은 우선 수학적인 접근보다는 벡터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 이 현상들을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벡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벡터는 물론 수학에서 다루는 그 벡터적인 개념을 많이 이용을 하긴 하지만 그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화면을 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벡터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벡터는 한두 줄 정도의 요약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우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크기라든지 어떤 양을 결정할 때가 있죠. 그 양들에 관계된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스칼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느 쪽 방향으로 뭐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뭐 위에서 아래다 이렇게 방향을 결정지어야 될 때가 있겠죠. 자, 어떤 물건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속도로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어, 아래쪽 방향으로 어떤 속도 어느 정도를 가지고 떨어지고 있다. 또는 예를 들어 깃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어떻게 떨어지고 있다를 표현하고자 할 때 어떠한 크기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거를 분석을 할 때 사용되는 게 바로 개념이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양과 관련된 것을 위주로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양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벡터적인 어, 그 설명 방법을 갖고 이해를 보면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현상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 요 그림에서도 보면 나타나는 것이 자, 예를 들어 파리는 16,376km 쪽 거리 이게 양이죠. 양이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정표의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웨스트포트 같은 경우는 자, 이쪽 방향으로 8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위치와 그 어떤 이 상태들을 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자, 이런 데 필요한 개념이 바로 벡터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또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이정표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정표에 뭐 100m를 가서 뭐 좌회전을 하게 되면 뭐 서울시청이 나온다. 그리고 뭐 그 500m를 가서 또 우회전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신촌 방향이 나온다.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스칼라 양이고요. 어느 방향으로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벡터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m 정도 가서 좌회전이다, 우회전이다를 나타내는데 다 사용되는 게 바로 벡터 양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뤄야 되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자, 우선 벡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좌표계에 대한 그 개념이 있겠습니다. 이 좌표계에 대한 그 개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벡터하고 아까 서론 부분에서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벡터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스칼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개념적인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벡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크기하고 방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 벡터의 성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를 알아보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벡터에는 아까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성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자, 방향을 어, 규정하는
자, 규정하는 그 값이 되겠고, 자, 이거는 그 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또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뭐 북쪽으로 갈 것이다, 남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니면 어떤 일정한 각도를 갖고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그 부분을 바로 이제 성분이라고 하고요. 그 방향을 나타내는 게 바로 규정을 하는 게 바로 단위 벡터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우선 첫 번째로 좌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표계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실에 학생들이 있고 거기에 그 교수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분명히 교수자는 학생을 바라보며 있을 것이고요. 학생은 교수자를 바라보면서 있을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강의실에, 여러분들이 있는 강의실에 위에 보면 빔 프로젝터가 있지요. 빔 프로젝터의 위치를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위치를 한번 설명을 해보는 데 있어서, 자, 분명히 그 빔 프로젝터는 그 자리에 천정 강의실에 어떤 그 특정한 위치에 고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교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앞부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저 빔 프로젝터는, 교수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빔 프로젝터는 분명히 내 정면 방향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위로는 얼마 정도 떨어져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학습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맨 앞에 앉아 있는 학생이라면 분명히 뒤에 빔 프로젝터가 위에, 그러니까 이 빔 프로젝터가 뒤에 있다고 하면, 빔 프로젝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음, 빔 프로젝터는 나의 뒤에 어느 정도 거리에 나의 에서 그 위로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맨 끝에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보면, 그게 아니고 교수자와 서로 반대로 보고 있지만 나도 마찬가지로 맨 뒤에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 하고 위로 어느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부분에 빔 프로젝터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처럼 물체는 분명히 가만히 있는데, 한 위치에 가만히 있는데 서로 각각 다른 이 크기와 양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있어서 어떤 물리량은 분명히, 이거는 어떤 상황하고 똑같지 않으면 이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는 데 있어서 바로 밑에서 보는 상황하고 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 상황에서 각각 현상은 똑같지만 떨어지는 방향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 나무 위에 어떤 건물에서 그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본다 라고 하게 된다면 방향은 서로 같은 방향일지라도 크기가 각각 다르게 보이겠죠. 자,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규격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이 분명히 낙엽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든지, 또는 빔 프로젝트가 강의실에 어떤 위치에 붙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좌표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냐면,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있는 위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좌표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좌표계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이 관측하고자 하는 물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규정하는 게 바로 좌표계입니다. 좌표계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많이 들었었던 게 바로 직교 좌표계일 겁니다. 자, 이거는 x, y 또는 3차원이라면 x, y, z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했었던 게 바로 직교 좌표계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극좌표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극좌표계 3차원도 있지만 지금 이제 2차원 평면인 경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바로 R과 세타의 형태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물체를 관측을 하고 싶다. 자, 마우스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글씨가 조금 어색한 점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우선 관측물. 관측물은 우리가 있는 물체를 얘기를 합니다. 자, 관측하고자 하는 물체. 자, 물리에서는 바로 이 물체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물체이거나 또는 현상이 되겠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그 관심 대상 또는 관심 대상을 임의의 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게 바로 위치가 바로 관측자가 되겠습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강의실에 있는 빔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죠. 교수자 입장에서는 자, 앞으로 몇 걸음, 뭐 위로 몇 걸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지만 또 학습자 입장에서 맨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난 그 저 빔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뒤로 어느 정도 또 위로 어느 정도 이렇게 물체는 똑같이 위치는 똑같지만 각각 다르게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관측자의 입장에서 관측자 여기로 그거는 임의의 관측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물체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직교좌표계를 사용을 해보면 X축 방향과 Y축 방향을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즉 X축으로 요만큼을 이동을 하고 그리고 Y축으로 X축으로 눈금 3개 그리고 Y축으로 눈금이 몇 개인가요? 8개를 이동을 했을 때 관측 물체의 위치는 바로 X축으로 3칸 그다음에 Y축으로 8칸이 위치해 있다라고 설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측자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즉 관측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빔 프로젝트의 위치는 기준점이 어디냐를 먼저 정의를 해둬야, 즉 관측자를 먼저 정의를 해 두어야 요 물체를 똑같이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여기에 나타내는 보통 우리 좌표계에서 여기 요 안에 그 부분이 있죠. 자, 이거는 제로가 아니라 원점을 얘기를 하는 오리진에서 원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0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물리학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는 오리진 즉 그 물리를 해석하는 기준점 즉 기준점이 되는 것을 정의한 것이 바로 오리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O는 오리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얘기를 하고요. 자, 이게 바로 예를 들어서 그 임의의 방향의 그 위치를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P점의 위치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그러면 X축으로 5칸, 그다음에 Y축으로 3칸 이동을 했을 때, 이 P점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위치에서 Q점을 설명하게 되면, X축 마이너스 방향으로, 즉, X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을 이동을 하고, 그리고 Y축으로 4를 이동을 했을 때는 바로 Q점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처럼 바로 이 오리진, 즉 원점을 정의를 해두면 모든 문제가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X, Y, 이게 3차원이라면 뭐 X, Y, Z 방향으로도 이제 확대를 시킬 수가 있겠죠. X, Y, Z. 그래서 3차원의
형태로 이게 이제 공간에 대한 개념이겠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편의상 2차원 평면인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극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마도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 극좌표계 정도가 가장 많이 응용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극좌표계는 여러 군데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이거는 극좌표계는 바로 이 지구 지도를 그릴 때 있죠. 그 지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지구는 실제로는 구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지도에 보면 2차원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지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고 있는 그 좌표계가 바로 극좌표계다.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이 지구를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지도는 결국 지구의 형태를 평면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 그 극좌표계는 또 똑같이 극좌표계하고 그 직교좌표계는 서로 그, 즉, 그 같은 상호 교환이 가능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같은 지점을 x, y로도 표시할 수 있고 r하고 세타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을 얘기를 하는데 이 지점을 예를 들어서 P 지점이라고 합시다. 이 지점이 바로 P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직교좌표계, 우리가 알고 있는 직교좌표계는 분명히 이동을 이렇게 X축으로 얼만큼, 또 Y축으로 얼만큼 가면 P가 있다. 즉, 두 번의 경로를 갖고 P를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자, 이거는 X축으로 이쪽 방향으로 얼만큼, 그리고 Y축은 이쪽 방향으로 얼만큼. 우리가 수학에서 이쪽 플러스 방향이죠. 예를 들어 플러스 방향이라고 이제 편의상 합시다. 그럼 X축으로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고 플러스 Y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게 되면 그 위에 위치에 P점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직교좌표계를 이용한 설명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극좌표계는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바로 한 번의 경로로서 P를 설명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바로 여기서부터 그냥 나는 P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오리진 위치라면 그냥 이렇게 한 번만에 P를 설명한다.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느냐? X축으로 각도를 이만큼 그러니까 각도를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X축으로 이만큼만 떨어지고 Y축으로 이만큼 정도 가게 된다면 P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 보면 P를 설명하는 데 우리 물체 P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직교좌표계는 이렇게 한 번, 두 번을 갖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비해서 이 극좌표계 같은 경우는 바로 한 번만에 이렇게 요 P의 위치를 설명을 한다. 즉 X축으로 세타만큼 이동을 해서 R의 크기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P를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자 그 오리진에서부터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을 하고 두 번째로 여기서 플러스 Y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P가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 이 위치하고 이 위치는 어떤가요? 자,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자, 편리성 또는 용이성 때문에 극좌표계를 사용하든지 직교좌표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나타낸 식이 바로 그 직각좌표계하고 직교좌표계하고 극좌표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그 수학에서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그 수학의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